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희영입니다.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단단한 뼈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두개골인데요. 워낙 단단해서 상처가 쉽게 나진 않지만 한 번 손상을 입게 되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차하는 순간 발생할 수 있는 두부 외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중에 일어나는 낙상이나 추락, 사고로 입게 되는 두부 외상. 두부 외상은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방심할 수 없고 진단이나 예후 또한 예측이 어렵다. 또 한 번 손상이 일어나면 치료 후에도 영구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두부 외상은 뇌와 뇌를 싸고 있는 주변 구조물에 대한 직간접적인 외상성 손상을 의미합니다. 넓은 의미의 두부 외상은 이 외에도 안면부 손상 및 두피의 손상까지도 두부 외상 범주에 포함되게 됩니다. 최근 교통량의 증가와 산업화에 따라 외상성 뇌손상 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미국에선 15초마다 한 명씩 흔하게 발생하는 두부 외상. 그 가운데 6%는 생존하더라도 장기간 신경학적 후유증을 동반한다는데 오늘 TV 주치의에서는 두부 외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위해 건양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신일기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좀 찾아보니까요. 교수님이 지난달에 이 대한신경집중치료 전문수련 인증일을 획득을 하셨더라고요. 일단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새 보니까 이게 세부 전문이 일반 전문 이게 좀 나뉘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신경외과라는 그 분야 특성상 탁과 대비 중환자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환자들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정부와 그 의료기관의 인식은 여전히 미흡하고 전문 인력 역시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전부터 의료 선진국인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런 신경집중치료 전문 수련 인증 제도를 두어서 치료 결과를 높이는 데 이용하였고 그러한 취지로 올해부터 대한신경집중치료학회에서 일정 기간의 교육과 시험을 통하여 신경과, 신경외과, 그리고 재활의학과 전문의 중에서 이런 인증의 제도를 만들어서 신경계 중환자들에 대한 치료 결과를 올리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대전에서 또 최초로 신경외과 최초로 중증 환자 전문의를 획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오늘 일타 강사 신일기 교수님과 함께하는 두부 외상 쉽고 또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주제죠. 두부 외상 정의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두부 외상이란 외력에 의한 뇌와 두개골의 손상을 의미합니다. 흔히들 두부 외상이라고 하면은 단순히 이 두 가지만 생각하기 쉬우나 넓은 의미의 두부 외상은 이 외에도 안면부 및 두피의 손상까지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또한 예전에는 두부 외상에서 이 신체적 기능 장애에 주안점을 두었다면은 현재는 이 외에도 인지적 그리고 정신 사회적 기능의 장애까지도 주요한 증상이라고 생각하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머리뼈가 워낙 단단해서 이게 상처가 생기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오늘 또 일타 강사님 오신다고 해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보니까 뇌를 둘러싸고 있는 뇌막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안쪽에 뭐 연막, 지주막, 경막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어서 선생님이 또 설명을 조금 더 덧붙여 주실까요? 예, 두개골 안에는 뇌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뇌를 싸고 있는 뇌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뇌막은 겉에서부터 이 세 가지의 막으로 구성되어 있고 겉에서부터 경질막, 그리고 지주막, 그리고 연질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두부 외상 시 뇌출혈의 위치가 이 세 가지 막으로부터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부르는 명칭이 달라지게 되고 그 치료 방법 그리고 이 전반적인 예후 역시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저는 오늘 주제 두부 외상 듣자마자 생각난 게 뇌진탕이었는데요. 이런 증상들로 인해서 뭐 응급센터나 외래를 찾는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좀 어떤가요? 미국에서 통계가 잘 잡혀 있는데요. 네. 미국 통계에서는 약 15초에 한 명씩 환자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
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연간 약 250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88%는 응급실 진료 후에 귀가를 할 수 있는 비교적 경증의 두부외상 환자이고 11%는 입원 치료를 요하는 환자입니다. 3%는 치료를 하였지만 안타깝게 사망하는 경과를 띠는 환자이고 6%의 환자에서는 생존을 하더라도 장기간의 그런 신경학적인 후유증을 동반하는 경우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네. 예, 사실 뭐 환경의 차이긴 하겠지만 15초에 한 명이라면 정말 위험한 건 사실인데요. 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나 좀 발생을 하고 있을까요? 예, 국내 통계치는 통계치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2017년 기준으로 연간 25만 명의 환자가 발생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부외상은 전체 이 외상 환자에 있어서 사망 및 장애 유발의 주 원인이 되며 성비는 아무래도 신체적 활동이 많은 남자에게서 훨씬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평균 나이인데 이 평균 환자 전체의 평균 나이가 35세 정도로 굉장히 이 젊은 연령층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보니까 성비에 따라서도 원인이 결정이 되겠지만 아무래도 야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작업 환경이라든지 연령대에 따라서도 원인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전체 환자의 약 절반인 45%에서는 추락 및 낙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40% 정도에서는 흔히들 말하는 교통사고가 그 원인이 되며 그 교통사고 중에서는 차량 내사고, 보행자 사고, 그리고 이륜차 사고가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게 됩니다. 연령별 분포를 보시면 노인층에서는 교통사고 및 낙상, 그리고 미끄러짐이 주 원인이며 이 젊은 연령층에서는 교통사고 및 추락, 그리고 작업 중 산업재해가 주 원인이 됩니다. 네. 이 두부외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 두통일 텐데요. 두통을 비롯해서 다른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그 두부외상의 증상은 워낙 다양하여서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두통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외에도 뇌압 상승으로 인한 구역감, 구토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수상 당시의 기억이 나지 않는 기억상실 증상을 들 수가 있습니다. 뇌출혈로 인해서 뇌 압박으로 인한 편마비가 올 수가 있고 이 뇌신경의 장애로 인하여 동공 반응에 동공이 커진다거나 동공의 이 빛 반응이 감소하는 등의 동공 크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증상들이 발생했다면 빨리 병원을 이제 찾아봐야 할 텐데 병원에 도착하면 선생님께서는 어떤 걸 가장 먼저 좀 확인을 하실까요? 우선 환자의 나이와 기왕력을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서 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환자가 어떻게 다치게 되었는지를 환자 본인이나 목격자에게 물어서 알아야 하겠습니다. 구토, 구역감은 뇌압 상승의 증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며 병원 내원 전까지 경기 발작이 있었는지도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또 최근에 항혈소판제 등의 약제 사용이 많아짐에 따라서 이러한 지혈을 막는 약제를 평상시에 복용하고 있는지도 알아봐야 합니다. 의식 상태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글라스고우 혼수 척도를 시행하여 환자의 상태를 빠르게 사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글라스고우 혼수 척도라고 하셨는데 제가 아는 글라스고우는 뭐 영국의 도시밖에 없긴 하거든요. 이 글라스고우 혼수 척도는 어떤 걸까요? 글라스고우 혼수 척도라는 것은 이 신경학적인 상태를 빠르고 객관적으로 사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안구 반응, 언어 반응, 그리고 운동 반응 이 세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으며 각각의 항목에 이 환자가 어느 정도인지를 수치로 점수화하여서 도합해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총 15점 만점이고 3점이 최저점이고 9에서 12점일 때를 중등도 상태, 13에서 15점이 경증, 8점 이하가 중증의 신경학적 상태라고 판단하는 측정법입니다. 네. 이렇게 점수로 환자의 상태를 평가해 볼 수 있는 글라스고우 혼수 척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진찰을 한 다음에는 아무래도 정밀한 검사를 좀 받아봐야겠죠. 영상적인 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선 제일 가장 하기 쉬운 검사로는 엑스선 검사가 있는데요. 네. 이 엑스선 검사는 두개골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며 두개골의 골절 및 함몰 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으나 그 외의 정보를 얻을 수는 없는 검사법입니다. 두부 외상 환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검사는 CT 검사가 되며 빠른 시간 안에 검사를 할 수 있고 두개골뿐만 아니라 뇌의 손상 여부까지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어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검사입니다. 또한 CT에서 보이지 않는 미세출혈 같은 경우에는 MRI 검사가 도움이 될 수가 있으며 뇌혈관 손상이 의심되는 상황이면은 뇌혈관 조영술이라든지 이런 뇌혈관 MRI라든지 이런 뇌혈관 검사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부 외상의 진단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두부 외상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두부 외상이란 외력에 의해 일어나는 머리 부분의 손상을 의미한다. 성인의 장애와 사망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로 외상의 정도가 다양하며 두피와 두개골, 뇌가 각각 또는 동시에 손상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운동으로 인한 손상이나 작업장 안전사고와 함께 교통사고가 두부 외상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꼽힌다. 환자분은 그 사고 났을 때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시나요? 아니요, 교수님. 그 당시에 경황이 없어서 제가 어떻게 사고가 당했는지 기억이 나지가 않습니다. 지금 제일 불편한 증상은 어떤 걸까요? 우선은 제가 물만 먹어도 속이 메스껍고요. 그 머리가 많이 어지러운 증상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말이 어눌하다거나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나요? 그런 증상은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는 특별한 부상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신체에 큰 충격을 유발한다. 뇌진탕 후 증후군이나 지연성 두개내 출혈 등 여러 가지 후유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데 두통이나 구역감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 사고 이후에 발생한 두통, 기억 소실을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이고 뇌 영상 검사에서는 직접적인 뇌 손상의 증거는 없었으나 환자분이 경미한 두통 정도를 호소하고 있는 상태로 약물 치료 그리고 물리 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하면은 증상이 많이 호전될 걸로 기대되는 환자입니다. 두부 외상은 크게 뇌진탕과 뇌출혈, 두개골 골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사고 당시에는 통증이 없었던 부위에 통증이 나타난다거나 두통이나 소화불량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외상 후 두통의 경우 뇌진탕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두부 외상은 엑스레이를 통한 골절 여부 확인과 함께 CT 검사를 통한 출혈 여부까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잘 지냈나요? 약간의 두통은 있는데 그래도 일상생활 하는 데는 크게 지장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혹시 코에서 맑은 물이 나오거나 그런 적이 있을까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 두통이 있다고 했는데 그 두통이 점점 심해지거나 아니면 약으로 조절이 안 될 정도의 구역감을 동반하는 두통인가요? 그 정도는 아닌데요. 그래도 두통이 있기는 해서 그래도 진통제 먹으면 조금 괜찮아지는 정도의 두통은 있습니다. 대부분의 증상은 외상 직후에 나타나지만 다친 직후엔 정상으로 보이다가 몇 시간 혹은 며칠이 지나서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경증 두부 외상의 경우 뒤늦게 지연성 출혈 등이 발생해 위험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본 환자는 두부 외상 이후에 중증도의 뇌출혈 그리고 두개골의 선상골절로 진단된 환자입니다. 다행히 수술적 치료는 하지 않았고 보존적 치료로 회복이 된 상태이긴 하나 현재도 두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연성 뇌출혈 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은 병원에 내원하여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시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머리를 다친 뒤 두통이 심하다거나 메스꺼움이 지속되는 경우 또 어지럼증이나 사물이 두 개로 보일 경우에는 경미하더라도 긴급 대처가 중요하다. 두부 외상이 심한 경우 중환자실에서 집중 관찰을 하고 여러 가지 약물 치료와 함께 수술적 치료가 이뤄진다. 또 언어나 운동 장애가 나타난다면 언어 치료, 작업 치료 등도 함께 병행한다. 뇌라는 신체 기관은 일반적으로 타장기 대비 자연 회복의 정도가 매우 미비하며
그 후유증 역시 영구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뇌 손상은 수상 직후에 발생하는 1차 손상 외에도 수상 이후로 벌어지는 세포병리학적인 반응인 2차 손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진단받고 치료해야 하는 질환군입니다. 두부 외상은 손상 정도가 심하지 않더라도 심각한 합병증을 겪을 수 있다. 두부 손상을 입은 환자 중 노인이나 혈액응고 억제제를 복용한 환자 또는 과다한 음주나 약물 사용 병력이 있는 환자라면 즉시 응급실을 방문해야 한다. 촌각을 다투는 두부 외상, 골든 타임이 생명이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두부 외상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사실 두부 외상도 이 상처에 따라서 상처의 정도에 따라서 경중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이 종류도 좀 다양하겠죠? 네, 두부 외상은 크게 봤을 때 손상의 범위가 뇌의 일부에 국한되는 국소성 손상과 뇌의 넓은 부위에 이르는 미만성 손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소성 손상으로는 두개골 골절, 뇌 좌상, 경막외 혈종, 경막하 혈종이 있으며 이러한 미만성 손상으로는 흔히들 많이 알고 있는 뇌진탕과 미만성 촉삭 손상을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 국소성이랑 미만성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게 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이 국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국소 부위에 손상이 가해졌다 네. 이런 뜻이고 미만성이란 말이 사실 이게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어려운 건데 좀 넓게 퍼져 있는 양상의 손상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종류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지금 또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뇌진탕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뇌진탕은 가장 흔한 두부 외상의 종류이며 아마 한평생을 살면서 최소 한 번 이상은 다들 겪어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문적인 정의는 두부 외상 이후에 발생하는 즉각적이고 일시적인 신경장애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뇌 영상 검사에서 거의 대부분은 정상 소견이며 일반적으로 증상 역시 경미한 편이 많고 특별히 치료를 요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두부 외상 이후에 영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없으나 다음 보시듯이 두통, 현기증, 기억장애, 구역구토, 집중력 장애가 증상이 꽤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을 통칭하여서 뇌진탕 후 증후군으로 명칭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일시적인 신경기능장애 뇌진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보니까 두개골 골절이 있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뭐 추락이나 외력에 의한 사고가 가장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두개골이 좀 골절되는 양상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흔한 골절은 이 골절선이 선 네. 모양을 띄었다고 해서 선상골절이 있습니다. 이러한 두개골의 선상골절의 경우에는 뇌 손상이 없는 한 특별히 수술적인 치료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상 시에 골절편이 부서지는 분쇄골절 그리고 골절편이 두개강 내안으로 함입되는 함몰골절이 있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미용적 그리고 기능적 목적의 수술을 요할 수 있습니다. 이 소아의 경우에는 두개골의 강도가 떨어지고 유연성이 성인보다 커서 마치 이 우그러진 탁구공처럼 이 골절편이 부드럽게 함입되는 양상의 탁구공 골절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두개골이 골절됐을 때 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증상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모든 골절에서 육안으로 보이는 증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뇌를 떠받치고 있는 이 기저부에서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뇌를 둘러싸고 있는 뇌척수액이 골절선으로 흘러서 빠짐으로써 나타나는 징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뇌척수액이 눈 주위로 흐르게 되면은 이 사진에서 보듯이 이 너구리 눈 징후가 보일 수 있으며 이 귀 뒤에 있는 유양돌기로 흘러 들어가면은 귀 후방 점상출혈 양상의 증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뇌척수액이 골절선으로 흘러서 코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두부 외상 이후에 코에서 이렇게 맑은 물이 나오는 뇌척수액 비루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뇌척수액이 유출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또 하나가 있었는데요. 뇌좌상. 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뇌좌상은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좌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타박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이 뇌 조직 자체에 이런 출혈성 타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뇌세포 자체의 손상이기 때문에
두부 외상 시 이러한 뇌 좌상이 심하면 심할수록 전반적인 예후는 좋지 않고 사망의 위험도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에서는 부검니 사진인데 이 측두엽 쪽에 이 출혈성 타박이 굉장히 심한 소견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이 오른쪽은 뇌 CT 사진인데 이 양쪽 전두엽 쪽에 출혈성 타박이 매우 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뇌 좌상이라는 게 피부에 멍드는 것처럼 뇌에도 멍이 들었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될까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사실 멍드는 것도 정말 위험한데 이게 피가 고이는 것도 정말 위험하잖아요. 뇌내 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뇌 좌상이 심한 경우에는 그런 뇌내 출혈까지도 발생할 수 있고요. 이런 사진에서 보듯이 이 수상 당시에 찍었던 뇌 CT에서는 이 뇌출혈이 심하지 않았으나 약 4시간 후에 재시행한 검사에서 이 우측 측두엽에 이 매우 증가된 뇌내출혈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칭해서 지연성 뇌내출혈이라고 말을 하고요. 이런 상황이 두부외상 환자에게서 자주 발생할 수 있기에 이 두부외상을 입었을 시에 초기에 괜찮다고 안심하시면 안 되고 적어도 24에서 한 48시간 정도는 경각심을 가지고 치료에 협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부 외상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국소성 손상 중에서 경막외 혈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경막은 이제 뇌 가장 바깥쪽이라고 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럼 경막외 혈종은 그 막의 또 바깥쪽이라는 걸까요? 예, 그렇죠. 그 네. 바깥외자를 써서 경막과 두개골 사이에 피가 고이는 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막의 혈종이라는 경막과 두개골 사이의 공간에 혈액이 고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막 외측에 붙어 있는 경막 동맥이 외상성으로 파열됨으로써 발생하게 되며 거의 대부분은 그 혈종이 있는 부위에 두개골 골절과 같이 동반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주로 충격을 받은 동측에서 발생하며 소아 노인에게서는 그 빈도가 적은 편인데 그 이유는 소아에게서는 이 경막 혈관 자체가 발달이 좀 적은 편이고 노인에게서는 경막과 두개골에 유착이 심하기 때문에 공간 형성이 되지 않아서 피가 고일 확률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 사진은 이 경막의 혈종의 모식도 사진이고 네. 예, 오른쪽은 실제 환자의 뇌 CT 사진입니다. 이 경막의 혈종은 아주 특징적으로 이렇게 볼록 렌즈 모양으로 피가 이 머리 안에 고이는 걸 볼 수가 있으며 이 그림에서 보듯이 혈종이 고인 자리에 두개골의 골절이 동반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고 응급수술을 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경막 외 혈종까지도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경막 하 혈종. 이건 또 아래쪽에 있는 혈종일까요? 예, 네. 아래 하자를 네. 써서 경막의 아래에 피가 고였다고 해서 경막하 혈종입니다. 급성 경막하 혈종은 뇌의 겉질과 정맥동을 이어주는 혈관인 교정맥의 외상성 파열로 발생하게 됩니다. 급성 경막하 혈종은 뇌 조직의 손상인 뇌 좌상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서 예후가 좋지 않고 이 경막외 혈종과는 반대로 충격의 반대쪽에 혈액이 고이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뇌출혈이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지는 모습을 보이나 이 급성 경막하 혈종은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지지가 않고 만성화되는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를 만성 경막하 혈종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진 보시면은 이 경막과 이 뇌의 겉질을 이어주는 이 혈관이 교정맥이라고 하는 혈관인데 네. 이것이 이제 외상으로 파열된 모습으로 보이게 되고 이 뇌 CT 사진에서는 아까 경막의 혈종이 볼록 렌즈 모양이었던 데 반해서 이 경막 하 혈종은 이렇게 초승달 모양으로 넓게 퍼지는 양상으로 보이게 됩니다. 만성 경막 하 혈종은 수상 후 3주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때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주로 뇌의 위축이 많은 노인에게서 발생하고 만성 간장 질환, 그리고 알코올 중독, 혈액 응고 장애가 있는 환자에게서 호발합니다. 이 만성 경막하 혈종은 혈종이 안에서 액화가 되어 있어서 물처럼 유동성을 띠게 되며 그렇기 때문에 병의 경과가 빠르지가 않고 동반된 뇌 실질의 손상이 적어서 전반적인 예후는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재발의 위험이 있으며 보고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전체 재발률은 약 1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과적인 병력이 있는 환자들은 이런 10%를 더 상회하는 재발률을 보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경막하 혈종의 종류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중증 두부외상 환자 중에서도 이 가장 많이 발견되는 손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미만성 축삭 손상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요. 미만성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넓게 퍼져 있다 이런 뜻이고, 축삭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세포의 그 부위의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만성 축삭 손상은 말 그대로 넓은 부위에서 이 신경세포의 손상이 확인된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증 두부외상 환자의 가장 흔한 손상 기전이며 식물인간 상태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이러한 미만성 축삭 손상은 뇌 CT 검사에서는 의외로 정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이 왼쪽 아래 사진을 보시면 MRI 검사에서 이렇게 뇌의 넓은 부위에 작은 이 굉장히 많은 수의 점상 출혈을 볼 수가 있고, 이런 손상 흔을 관찰되며 부검 사진에서도 아주 미세 출혈 양상의 손상 흔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술적인 치료 방법은 없고 이 보존적 치료가 요구되는 손상 기전입니다. 네. 이렇게 두부 외상의 원인부터 종류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치료법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치료법도 굉장히 다양하겠죠? 예, 굉장히 다양하고요. 크게 봤을 때는 이 두부 외상의 치료는 보존적인 약물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보존적 약물 치료는 아직까지 현대의학이 뇌출혈에 특화된 약은 없는 상태이며 증상 치료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뇌압이 많이 올라간 상태라면 뇌압 강화제를 써서 뇌압을 떨어뜨리게 되고, 경기 발작을 하게 된다면 항정관제를 써서 예방 및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조적으로 뇌기능 개선제, 그리고 소염 진통제 등으로 증상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혈종을 물리적으로 제거하여 빠르게 뇌압을 떨어뜨리고 지혈점을 찾아서 지혈하여서 재출혈을 막는 것이 그 치료의 목적입니다. 그 방법에 따라서 두개골을 크게 여는 개두술이 있고, 두개골에 작은 구멍만을 내어서 치료를 하는 혈종을 배액하는 천두술로 나눌 수 있고, 개두술은 그 뇌압 상태에 따라서 두개골을 다시 붙이는 절개술을 할 수도 있고, 두개골을 일시적으로 제거를 하는 두개골 절제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수술적 치료에서 개두술, 천두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그냥 뇌수술이라고 생각하면 좀 두렵기도 하고 또 많이 부담스러울 것 같거든요. 이 선생님이 수술적 치료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왼쪽 그림은 천두술을 나타낸 사진입니다. 천두술의 경우에는 수술이 간단하고 이 두개골 절편의 손상이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배액이 가능한, 다시 말해서 유동성의 혈종이 있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만성 경막하 혈종이 바로 그 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두개골에 작은 구멍을 내고 경막을 절개하고 안에 이런 도관을 삽입해서 혈종을 밖으로 배액하는 방법입니다. 개두술은 두개골을 구멍을 내는 것이 아니라 크게 절개해서 안에 있는 혈종을 제거 후에 복원하는 방법이며, 일반적인 대부분의 이런 외상성 뇌출혈의 표준 술식입니다. 두 술식이 열고 닫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지 혈종을 제거하는 목적에서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두부 외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것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실까요? 네. 그 작업 및 운전 현장에서 안전구 착용은 정말 절대적입니다. 이 안전 헬멧의 착용을 해야 하는 직업에 임하시고 있다고 하면은 반드시 그 착용을 할 것을 강조드립니다. 또 요즘은 이제 예전과는 달리 비교적 많이 개몽이 돼서 운전 중에 안전벨트는 모두 다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배달업이 확산됨에 따라서 이륜차 운행 시에 안전 헬멧 미착용으로 인해서 이 중증도의 그 뇌손상 환자가 많음을 몸소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으니 반드시 이륜차 운행 시에는 헬멧을 착용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뇌손상이 한 번 오게 되면은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게 예방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 불가피하게 두부 외상이 발생하게 되면은 경증의 외상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병원 진료를 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 지연성 뇌출혈의 경우에는 처음 24에서 48시간 이내에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시어 진료를 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특히 본인이 다른 내과적인 질환으로 인해서 항응고제,
항혈소판제 등의 이런 항혈전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더욱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것을 강조드립니다. 노인층의 경우에는 수상 당시 검사에서는 괜찮다가 3주 이후에 발생하는 이런 만성 경막하 혈종이 비교적 드물지 않게 생기기 때문에 수상 한 달 이후로도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두부 외상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처음으로요. 두부 외상은 치매 위험을 높인다. O일까요? X일까요? O입니다. 예. 네. 그 치매를 일으키는 주 원인은 노화, 알코올 그리고 이제 유전성 인자입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외부 뇌손상에 의해서 뇌신경이 파괴되어서 인지기능 손상 그리고 인격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비외상성 치매와 이런 증상만으로 감별은 어렵고요. 아직까지 현재 의학이 이런 명확한 기전이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치료 방법 역시 명확히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뇌손상을 예방하는 것만이 가장 확실한 치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다음 질문은 아까 사진에서도 좀 보여주셨는데요. 이 두부 손상 후에 이 귀나 코에서 뇌 척수액이 흐르면 빨리 막아야 한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X. 오. 그 뇌척수액이라고 하는 것은 점도가 없고 아주 색이 없는 무색의 맑은 투명한 액체입니다. 이거를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 맑은 콧물과 감별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게 머리를 다치고 귀나 코에서 맑은 물이 떨어져서 이것을 막게 되면은 증상을 감출 수 있기 때문에 진단 및 치료가 늦어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막는 것을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이런 증상이 생긴다면은 누운 자세를 취하고 가급적 빨리 병원에 내원하실 것을 강조드립니다. 네. 이 다음으로 경막하 혈종은 느리게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O일까요? X일까요? 이것은 세모가 정답이라고 세모요.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경막하 혈종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급성과 만성으로 나눌 수 있고요. 급성 경막하 혈종은 말 그대로 수상한 지 수일 내에 혈종이 형성되는 병인데 이 경우에는 빠른 신경학적인 악화를 일으킬 수가 있고 사망률도 매우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반해서 만성 경막하 혈종은 혈종 발생이 3주 이상의 이 시간을 두고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병의 경과가 느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 다음으로 아기가 낙상 후 대천문이 팽팽하면 위험하다는 신호다. O일까요? X일까요? 이것은 O입니다.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 네. 거고 아기들의 경우에는 두개골의 유합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두개골과 두개골 사이에 천문이라는 조직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러한 천문이 아기가 낙상 이후에 이렇게 팽대되어 있는 사이는 굉장히 지금 뇌압이 많이 올라가 있다는 중요한 징후입니다. 빠른 검사를 요하는 응급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부 외상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실내 미끄럼틀에서 놀다가 떨어졌는데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병원을 안 갔습니다. 혹시 CT 검사를 해봐야 하는 건가요? 네, 실내 미끄럼틀 설치해 놓은 가정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아이가 놀다가 떨어졌는데 별 증상이 없다. 이러면도 CT를 좀 찍어봐야 할까요? 이런 경우가 참 많은데요. 네.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모든 두부 외상 아이를 CT를 일괄적으로 찍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중요한 것은 증상과 징후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수상 이후에 구토를 한다든가 아니면 처지는 모습을 보인다든가 아니면 그 두피에 심한 부종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또한 중요한 것은 수상 당시 그 현장을 본 목격자의 말을 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상 기전이 누가 봐도 큰 경우에는 특별히 증상이 없어도 검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복싱을 즐겨 하고 있는데 머리를 자주 맞게 되면 두부 외상이 올 수 있을까요? 네,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뭐 축구로 헤딩을 한다든지 이 권투로 인해서 머리를 좀 자주 맞게 될 경우에 이 두부 외상이 올 수 있는지를 좀 궁금해하셨네요. 그 스포츠 의학에서는 프로 선수들의 권투 경기, 격투기, 축구 경기 등에서 이런 격렬한 운동 중에서 발생한 두부 외상의 증례 보고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아마추어 수준에서 이런 헤딩 등의 행위가 뇌 손상을 일으킬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으나
반복적인 두부 외상은 노화 그리고 이런 외상성 치매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런 위험 인자가 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 끝으로 두부 외상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부 외상은 네모다. 이 네모안을 좀 채워주신다면요. 예, 두부 외상은 저는 예방이 먼저다로 정의하겠습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현대 신경외과는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뇌손상 치료에 있어서 획기적인 방법의 개선은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중차대한 신경학적 결손이 이루어지면 그 어떤 방법으로도 원래대로 돌아가기는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치료에 앞서 이런 예방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두부 외상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신경외과 신일규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 두부 외상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 세심한 관찰과 함께 꼭 빠른 처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강 플러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